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기계에 목이 기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기계였지만 안전시설은 없었고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없어서 피해 학생은 사고 후에도 몇 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요.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애가 전체적으로 나빠져가지고 의식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폐가 피가 고인 건지.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저 그 YTN 이지욱 작가예요. 전화하셨더라고요. 갔어요. 견디지 못하고 갔어요. 당초 인터뷰 약속 장소는 민호가 있던 병원이었지만 결국 취재진이 가족을 만난 곳은 제주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막내지만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고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 속에서도 늘 먼저 베풀 줄 아는 의젓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놈이 있으면, 민우가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잘했고 또 형한테도 잘하고 말썽 피운 적도 없고 항상 주위 사람보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를 먼저 했고. 민호 군의 아버지는 이 비극이 평소 업체 측이 안전사고에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말합니다. 사람 한 사람만 더 민호 옆에 있었으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 지도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현장에 함께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민호 군을 지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사람을 따로 붙일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 이 단순 작업에 저희 공장에서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스위치 온오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지금 라인에 지금 있어서 작업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민호 군에게도 일을 가르쳐주는 선임이 따로 있었다는데요.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아빠 왜? 그 나한테 가르쳐주던 그 부장님과 그분이 월요일 아침 보니까 보따리 잡고 집에 가봤어? 그분부터. 그 사수의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 없으면 누가 고치는데? 내가 해? 현장 실습을 나가고 닷새 만에 선임이 그만두자 그때부터는 실습생인 민호 군 혼자 해당 업무를 도맡아 했던 겁니다. 심지어 몸을 다쳐 집에서 요양 중일 때도 업무 때문에 출근을 강요받았습니다. 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공장에서 공장장이. 회사 라인이 물생산이 중단됐다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실습생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 수준을 요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늘 초과 근무를 하기 일쑤였고 주말 근무를 하는 날도 많았다는데요. 직업교육훈련법에는 현장 실습생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휴일 근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 군은 하루 최대 12시간 정도 일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 벌어져서 그렇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그게 그 룰을 지키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산업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돈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을 제한을 한다거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한 피로도로 인한 산업재해,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과도한 노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임금이 지급됐으니 잘 되었다. 이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의 현장 실습 상황을 방문 지도할 의무가 있는 학교 측은 민호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나름의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점검을 나가요. 그래서 면담도 같이 계속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수사기관도 아니고 잔업일지를 조사라고 하기가 참 막연하다는 부분은 저도 한계점을 느낍니다. 학교조차 학생의 보호막이 제대로 돼주지 못하는 현장 실습 제도 하에서 민호군은 온전한 학생이 아니었고 그저 임금이 저렴한 노동력이었던 겁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 혼자 묵묵히 특성화고에 입학을 지원했던 민호군. 그래서 부모님의 억장은 더욱 무너집니다. 풍요롭진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작지만 큰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저 회사로 간 거는 자기가 2년 동안 돈 벌고 산업체 특채로 대학을 다니고 공장장까지 자기는 해겠다, 이런 보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중히 간직한 청춘의 꿈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호의 또래 친구들이 수능을 치렀던 그날은 민호군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18개의 화려한 생일초 대신 수많은 양초들이 아이의 슬픈 생일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 애 아닌 다른 애가 와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날 하늘에서 민호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마 민호군의 바람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비극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 현장 실습 제도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현장 실습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문계고라고 불리던 공고, 상고 등이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의 제도가 틀을 잡은 겁니다. 취지 자체는 무척 좋습니다. 특정 분야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학생들의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특성화고 3학년생 10만여 명 가운데 4만 4천여 명이 3만 천여 개 기업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민호군이 일했던 업체는 평소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었습니까? 네, 현장 실습 업체에는 무조건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호군이 일한 업체도 담당자가 있었지만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진행한 안전교육에도 불참했을 정도입니다. 학교도 현장 실습 대상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온라인 교육만 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틀어놓기만 할 뿐 제대로 보지 않고 교사의 관리도 특별히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안전 문제에 소홀하다 보니 올해에만 고교 실습생의 손발가락 절단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현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롯이 업체의 책임만 있는 걸까요?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들. 현장 실습으로 목숨까지 위험해지고 인격을
모독당하는 일도 다반사로 겪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업체 탓으로, 업체는 학교 탓으로 그 사이에 끼인 학생들은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중 한 여성이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하는데요. 올해 인천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하였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온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인질로 삼아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후배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인 그녀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잊히지 않는 지난 현장 실습의 기억 때문입니다. 디지털 정보과를 다니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웹 디자인 등을 배운 이 씨는 지난해 가을 졸업을 앞두고 한 업체로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럼 처음에 갈 때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냥 사무직이요. 뭘 하는지는 정확히는 네, 정확히는 안 알려줘요. 근데 뭐든 다 그래요. 그냥 무슨 업무라고는 안 되고 그냥 다 사무직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전공과 관련된 실무를 배울 수 있을 거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서 이 씨가 맡게 된 업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었습니다. 이게 모래랑 자가 운반하는 업체인데 상차지, 하차지를 적는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365일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뭐 교육적이라든가 뭐 배우고 있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더욱 황당했던 건 회사가 당연히 써야 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을 어기고 야근을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업체 대표가 성희롱을 일삼았던 겁니다. 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제 몸에 밀착하다시피 뒤에 와가지고 내 뒤에다가 이 정도면 알아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귀에다가 더 가까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 소름 돋았는데 그러고선 그냥 가더라고요. 한 번을 참고 두 번을 참았습니다. 무엇보다 첫 사회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기에 며칠을 거듭 고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2달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 사정을 얘기하고 복교 의사를 밝힌 이 씨. 그런데 학교 측이 보인 반응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따가운 질책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야, 그것도 못 참냐, 그거 갖고 어떻게 돌아오냐, 좀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 반성문을 쓰거나 인내심을 기른다는 명목 아래 주말에는 등산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산이 있는데 인천대공원에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4시간 동안. 되게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피해자인 자신이 왜 도리어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급기야 학교에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벌 받기 싫다 하니까 너는 졸업할 때까지 취업하지 마라고 해서 아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뭔가 허락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그 나가는 거에 있어서. 네. 결국 이 씨는 졸업할 때까지 재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인성교육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학생들이 일찍했다가 다시 이제 복교하잖아요. 다시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다시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키는 건데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나쁜 쪽으로만 얘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거든요. 절대 우리는 벌 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재취업을 위한 재충전이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는 학교가 해당 업체와 무조건 사전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포털 사이트인 하이파이브에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당 학교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학교는 업체와 사전 협약도 맺지 않았을 뿐더러 현장 실습을 나간 사실도 바로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을 맺은 회사도 많이 있지만 안 맺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하이파이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만 우리가 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 등록하고 관계없거든요. 이 씨의 사건을 뒤늦게 파악하고 감사에 나섰던 관할 교육청은 학교가 이러한 사실을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제때 해결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안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런 상황은 모르죠. 결국 학교도 교육당국도 학생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셈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이처럼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취업률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업체로부터 겪는 문제를 학생이 무조건 참고 견디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요. 교육청에서 취업률 몇% 만들어라 이렇게 몇 년 좀 답박이 들어온다. 아마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SNS 기사는 만나서 학교에서 퇴학시키지도 못하는 거부심이 있고 심지어 학교가 학생을 보낼 업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에 생길 안 좋은 점이나 그런 거를 이제 궁금한 점을 여쭤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척박한 환경의 업체로 내몰리기 십상입니다. 결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학교는 최대한 많이 취업을 해서 우리 학교 취업률이 이만큼 높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됐든 그것이 좋은 업체, 양질, 일자리 이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보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간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못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취업률 중심의 정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특성화고 학생들. 무책임한 직업교육 정책 앞에 이들의 소박한 꿈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네. 특성화 고등학교가 취업률에 목맨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현재 특성화고는 전반적으로 인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여기서 더 심각해져서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존폐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특성상 취업률을 높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지난 정부와 교육당국이 취업률을 높이라고 압박했다는 증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학교 측은 전공에 맞지 않는 업체라고 해도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못 견디고 돌아오려고 해도 막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개선책으로 들고 나온 게 현장 실습업체 전수조사인데요. 김 기자, 네. 그동안 전수조사를 안 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도 교육부는 현장 실습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 100여 곳을 고용노동부로 넘겼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해 형사처분 가능성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교육부 전수조사까지 포함해 1년이 다 돼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현장 실습 고교생 가운데 일부는 문제 업체에도 나갔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다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취재진에게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기 최소 일주일 전에 반드시 업체와 협약을 맺어야 하고 바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어떤 곳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지를 보고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 이야기는 이와 달랐습니다. 아예 실습 나간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학교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업 실적 이런 것을 이제 입력해도 보고하고 취업률이라든 그런 걸 판단하는 건데 하이파이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만 우리가 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 등록과 관계없거든요. 등록과 관계없이.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파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 전수조사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일선교육청이 방조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는 반드시 협약을 맺어야 하고 바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에 보고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교육청은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는 학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보고 기간을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습을 마치게 되는 다음해 초까지 연기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가 꼼수를 부릴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협약서가 부담스럽고 취업률이 중요한 학교 입장에서는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아예 실습이 끝난 뒤 협약서를 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습을 애초에 안 나간 것처럼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업체는 협약을 맺은 것이 없으니 더 마음대로 실습생들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법 파견 업체에 불과합니다. 특성화고는 취업 알선이 아닌 직업 교육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육과 노동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일부 특성화고 안에 도제학교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제학교는 기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현장 실습 기간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현장 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등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 시스템을 본따 도입한 제도로 이름은 학교지만 일종의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부님한테 배우듯이 이렇게 직접 전수를 받으니까 실력 향상이 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최기영 군. 보다 전문적으로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졸업 후 취업까지 확실히 보장된다는 말에 그는 주저없이 도제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학교 여러 개를 알아봤는데 홈페이지상에 여기가 가장 자격증이 많이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원했어요.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저희 기계 분야에서는 그거니까. 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그 학교에서 보낸 첫 1년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이과는 기계과고 제도, 선반, 용접 총 3개 배워요. 근데 심화적인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 수준. 이론 수업은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갈 때 필요한 중요 자격증도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취득해야만 했다는데요. 딸 때도 선생님들이 거의 모르시다 보니까 3학년 딴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따고 나니까 저도 이제 애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못하시니까. 아, 선생님들 자격증이 없어요? 네, 이번에 같이 보세요, 저랑. 아, 자격증이 없어서 같이 보세요? 네. 그래도 기업 현장에 나가면 이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워야 할 과목과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최근이 현장 실습을 나간 기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운용할 만한 기계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필요한 기계가 4개인데 몇 개가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다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체로 실습을 나간 친구들 중에는 잡일에만 투입되고 실무 수업은커녕 제대로 된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애들 용접시키는 데도 있고 그냥 놀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감독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지금처럼 현장 나가서 경험해. 현장 실무 경험이 구체적 경험이야. 라고 던져놓고 노동을 하고 있으면 구체적 경험이 아니라 생산자의 한 부속품이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상당히 일선이 부족하니까 현장 그 실습생들을 부족한 일선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노동력으로 간주하게 됐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계속 취업률을 높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현장 실습을 많이 보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현장 실습은 그대로 학습이어야 하고 그 실습하는 존재는 학생이어야 돼요.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른 길을 고민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이 공업고등학교는 건축과 IT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평범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최근 실험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건설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건설 업체들하고 또 우리 학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4주간 그 도제식 훈련을 시켜가지고 건설 회사에 정기적으로 취직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가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게 건설 분야가 이제 도급식으로 이렇게 하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청에서 이 기능인들은 일용직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일용직으로 나가서 그날 일당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실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이렇다 보니 제대로 체득한 기술이 없어 졸업 후 건설 현장에 가더라도 적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심하던 중 업체가 담당하던 현장 실습의 역할을 학교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을 만들고 기능장들을 조빙해 아이들을 교육했던 겁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아이들은 4주 동안 미장, 타일, 벽돌 쌓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데요. 기능은 습득이 나이가 어릴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그 최정년기가 저는 고등학생들이라고 본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능 인력을 갖다 건설 분야에 기능 인력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그 양성하는 훈련 기관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1차 실습을 끝낸 학생들은 현재 학교와 연계된 건설업체 현장에서 2차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군도 그중 한 명인데요. 주로 초벌이라고 아까 한 거랑 중벌이라고 고르게 이제 진짜 고르게 피는 일을 해요. 이후에는 이 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협약까지 맺어져 있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3개월 동안 인턴을 거쳐서 정직원이 된다는 말 듣고 살짝 괜찮다 하고 매력 느껴서 신청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안심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투입되면서도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직업교육을 학교에서 하고요. 현장 실무 경험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해요.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야 실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아이들을 일찍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능사인지 다시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기자,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기능인 또는 기술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든 실습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폐지하고 학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업으로 가서 실습을 하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지는 불투명합니다. 실습 기간을 석 달로 단축하긴 하지만 당장 기업 활동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지대로 실습생 교육에 주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남양주 공고 사례 같은 학교 내부 실습을 확대하는 방안이 여러 부작용을 막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부가 개선안을 통해 현장 실습 업체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도 설명했듯이 곳곳에 허점이 있는 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